안녕하십니까. 건강동호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채널7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강의를 접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린 전반부에 약간 테크니컬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아마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해가 되어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살며 생각하며 과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좋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의 그 생활 습관을 고치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학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은 그 소화기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다루면서 이제 거의 중반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제가 강조하는 그 좋은 습관에 오로지 한 가지만 들라면 오래 씹기입니다. 오래 씹기. 그리고 그 오래 씹기에 대한 강의를 2021년 1월 달에 하게 된 것을 참으로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오래 씹기가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런가? 아시다시피 그 오래 씹기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데요. 제가 이제 그 오래 씹기의 과학적 근거를 네 가지로 그냥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화기계를 제가 다루면서 두 달 동안 소화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생각했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을 음미하고 삼키면 그 다음에 위장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소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소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었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는 씹기에서 시작되고 씹기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씹기를 끝내고 삼키면 그건 이미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위장의 운동, 그 다음에 소화 효소들의 분비, 장의 운동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씹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소화의 시작과 끝은 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1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뇌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오래 씹기이고,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에도 관여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암과 여러 가지 질병에도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의 시작이며 전부이다. 지난달에 만약 우리 위장에 치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위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 구강에서 씹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점은 우리 구강에는 단단한 치아가 있는 반면에 위에는 단단한 게 없어요. 그냥 아주 흐물흐물한 점막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걸 놓고 비교를 하자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소화는 크게 봐서, 큰 의미로 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게 분쇄되고 그 다음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배설되는 과정을 일컬어서 소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소화가 안 돼요, 소화를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하는 거에 그 작은 의미에서 소화는 바로 음식을 분쇄해서 흡수되기 좋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주는 게 소화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구강과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씹으면 위는 적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적게 씹으면 위는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에 있어서 내가 할 영역은 분명히 있고 그게 소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전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달에 말씀드린 그 위장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장은 그냥 소위 말하는 밥통 음식을 모으고 거기서 위산과 믹스하고 이 위가 자꾸 이렇게 빨래 짜듯이 짜가지고 그 음식을 으깨서 죽으로 만들어서 십이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냥 밥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위장의 운동에 대한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자세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위장은 5부분으로, 4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펀더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공기를 그 위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기가 이 트림으로 잘 나오지 않게. 그렇죠? 이 펀더스가 없으면 공기는 계속 밥 먹어가면서 트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가스가 이 위로 모으기 때문에 거꾸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서 위의 용적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디라는 부분에서는 위산과 그 다음에 펩신이나 이런 그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 케미컬이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맨 밑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뭐가 일어나냐면 음식을 이렇게 수축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음식하고 이 위산이나 펩신하고 섞여서 이 잘게 부서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2지향으로 내려가기 전 단계인 이 파일로로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그라인딩 해줘요. 막 이게 이렇게 뒤틀면서 빨래 짜듯이 하면서 그 안에서 음식을 완전히 죽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자, 위장은 저렇게 아주 섬세한 영역으로 기능을 구분하면서 이 12장으로 넘어가는 모든 음식은 엄마가 아이에게 줄 때 정도로 죽으로 된 다음에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씹지 않고 솔리드한 음식이 많이 넘어갔을 때는 위장 안에서는요, 그만큼 오랜 시간, 여기서 보면 6시간까지 있어야 되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 씹는다면 3시간이면 끝날 때 6시간까지 이 음식이 위장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위산과 펩신은 계속해서 6시간 동안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의 음식을 기름진 음식, 고단백, 소위 말해서 고기를 육식을 하게 되면 그 육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이 펩신하고 또 말해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위장 안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우리가 주로 이런 거대한 음식을 먹는 건 이건 참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음식이 위 안에 어떤 이유로든 오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위벽세포가 강한 산하고 단백분해 효소에 오랫동안 노출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위벽세포의 노화와 세포 유전자의 변이에 기회가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위암의 찬스가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씹는 것은 어쨌든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씹는 이유는 소화에 관련돼서 음식을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당뇨병에 걸리면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죠. 현미를 씹어 먹으면 맛이 있으면 좋겠는데 맛이 없어요. 도저히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입안에서 겉돌고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감내하면서 막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래 심는 거에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오래 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현미쌀 외에는 백미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과학 잡지에서 얘기하기는 우리가 오래 씹을 때 단맛이 나온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그 녹말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포도당을 만들어서 단맛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도저히 맛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그림에 나오는 어떤 야채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먹다 보면요 어떤 특이한 맛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 음식들을 우리가 오래 씹을 때 침 속에서 섞여가면서 그 세균들이 어떤 거기서 케미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케미칼이 맛이에요. 근데 그 맛은 너무도 무궁무진해서 누가 이걸 단맛, 쓴맛, 신맛, 짠맛에 그냥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래 씹을 때만 우리 구강에 있는 세균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화와 관련돼서 오래 씹어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만 바이타민 B12 이 B12는 아시다시피 우리 세포의 DNA 합성에 아주 밀접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이 아주 탄탄하게 유지시키는 그 막이 있어요. 마이엘린 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사에도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골수에서 백혈구를 생성하고 그게 이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B12가 모자라면요 어마어마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요. 악성 빈혈, 적혈구가 안 생겨나니까 빈혈이 올 수밖에 없죠. 생겨나더라도 아주 부실한 적혈구가 생기니까 이게 오래 살지를 못하고 4개월 동안 살아야 될 텐데 살지를 못하고 빨리 자꾸 망가지는 그런 일도 생기고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그 척수마비가 오고 그런 환자도 제 환자 중에 하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어마어마한 B12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B12는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델리키트하게 아주 미세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12의 흡수 과정을 옛날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생화학 또 생리학에서 2번 배우는데 배울 때 참 그때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웠죠. 우리 입안에는 침 속에는 R 팩터가 있다. R 팩터가 B12를 이렇게 보호하고 위산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위산에서 B12가 파괴되지 않게 해준다. 그 다음에 위산에서 나오는 인트린직 팩터라고 하는 그 어떤 요소가 12지장으로 나오면서 R 팩터와 바톤 터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2지장을 통과할 때 그 알칼리성 환경인데 거기에서는 인트린직 팩터가 또 B12를 잘 감싸고 12지장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12장 중에 소장 중에 12장 그다음에 공장 맨 마지막에 회장 그러니까 회장은 대장 바로 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고 긴 작은 창자를 다 지난 다음에 해필이면 맨 마지막에 있는 회장에 가서 흡수가 되는데 그 회장에 흡수될 때는 코바라민이 B12라는 그 화학식인데 그 코바라민을 잘 함유하고 회장 그 세포를 통과해 가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간을 통과해서 각 조직에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게 트랜스코바라민 2예요. 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B12 하나만 가지고 볼 때도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델리키트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B12는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는 것인가? 채소나 과일에는 없죠. 왜냐하면 코발트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B12의 핵에는 코발트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코발트가
야채나 과일에는 없기 때문에 B12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채식주의자는 B12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의사나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디 채식주의자들이 B12 결핍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까? 그렇다면은 소는 맹풀만 먹는데 어떻게 해서 소고기에는 B12가 넘쳐나는 것이었는가? 그래서 결국은 찾아보니까 우리가 오래 씹을 때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B12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미세하게 만들어지고 중요한 그게 얼마나 씹어야지 이게 만들어질 것인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오래오래 끝까지 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30번 이상만 씹는다면은 꼭꼭 세밀하게 씹는다면 이런 일은 그냥 소위 말해서 영어로 on a daily basis로 일어나는 거지 한 번 잘 씹고 그거 B12 생긴 걸로 나머지 한 달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숨도 1초, 2초 심지 않고 계속 숨을 쉬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잠도 매일 밤 자야 되는 것처럼 음식도 매일 세 끼, 두 끼 먹어야 되는 것처럼 B12도 그때그때 먹을 때 생겨나면서 그 미세한 극소량이 우리 몸에 아주 델리케트한 그 보호 체계를 통해서 흡수되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씹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화를 위해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단어는 뇌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 지능 발달, 그 아이들의 지능 발달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치매 예방, 그리고 우리의 정신 건강, 즉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뇌 건강과 씹는 거에 관한 이 두 개에 관한 논문은 일본이 아주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달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역사를 보면 그 뭡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도요토 히데요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일본을 이 덕을 가지고 정치를 했고 일본을 문화국으로 만든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일본의 왕이죠. 근데 이 왕은 이 특별히 강조한 게 오래 씹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48번 씹지 않으면 음식을 안 삼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같이 밥 먹는데 오래 씹지 않고 삼키면 탈락.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들을 자꾸 계몽했어요. 오래 씹어야 된다. 오래 씹어야 된다. 그 덕분에 일본은 일찌감치 장수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 그 KBS에서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에서 처음 초분에 다룬 게 일본에 가서 장수촌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길래 장수하는가 그걸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나머지 일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왜 그 장수촌은 유독 더 장수하는가? 바로 먹는 그 자세가 달라요. 일본 사람들 아시다시피 먹을 때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러지 않죠. 요새 젊은 아이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일본산의 음식은 어떻게 보면 예식이죠. 먹는 음식, 식사 자체가 예식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잘 먹겠다고 얘기하고 탁 앉아서 먹을 때는 그냥 말 안 하고 콕콕 씹어서 명상하듯이 묵상하듯이 먹는 거예요. 오래 씹는 그 문화가 일본에서는 2차 대전이 폐망되면서 송두리째 기간이 흔들렸죠. 왜냐하면 잿더미에서 복구해야 되니까 젊은이들은 그냥 역 앞에 가가지고 우동이나 하나 말아서 먹고 일하러 다니는 후루룩 마시는 문화로 바뀌죠. 그러면서 일본은 다시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는데 그것은 위암의 천국이 되죠. 그래서 위암을 초기에 디텍트 해야 된다 해서 내시경을 사실은 독일에서 처음 개발했지만
발전시킨 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모든 내시경 기계 대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일본에서 내시경의 대가들은 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가서 다 배워왔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오래 씹기가 그 나라의 국운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역사의 한 맥락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씹기가 우리 인간의 건강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논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논문은 2014년도에 나고야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생쥐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두 가지 이 생쥐로 나눠놓고 음식을 주는데 하나는 미음만 주고 한쪽은 딱딱한 음식을 줘요. 그런 다음에 14주를 지난 다음에 그 생쥐들을 잡아가지고 부검을 해서 이제 그 생검이죠. 생검을 해가지고 그 뇌, 특히 그 히포캠퍼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저렇게 달라요. 저 세포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세포의 밀도가 그 솔리드 단단한 음식을 먹은 생쥐들은 이렇게 조밀한데, 그러니까 미음만 먹은 생쥐들은 이 세포들이 아주 비실비실해요. 농도가 낮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뇌의 발달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물 실험입니다. 또 하나의 논문은, 이 논문은 참 아주 그냥 재밌어요.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제 환자 중에 이제 그 임신을 한 아기를 가진 산모들이 처음 오면은 두 가지를 부탁하죠. 오래 씹어 먹어라. 오래 씹어 먹어라.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운동해라. 운동하다가 떨어질 아이 같으면 떨어져야 돼요. 운동한다고 아이가 떨어지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 막 자손이 귀한 집에선 제 친구 부인도 그랬습니다. 저랑 군대 같이 가서 같은 방을 쓴 친구도 그 자기 부인이 3번, 4번 자연유사를 하니까 자기가 군대 올 때 임신을 했는데 시부모가 그 자기 부인을 방에다 가둬놨대요. 그리고 요강만 넣어주고 음식 3끼 넣어주고 방 안에서 못 나오게. 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운동을 해야지만 자궁으로 피가 더 많이 가고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산소가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씹는 것은 2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논문인데 그 논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신된 이 쥐들을 12일째 된 쥐에 12일째인 쥐를 이렇게 그 여기다 가둬놓습니다. 쥐틀에다가. 그래 놓고 막 소리와 이 불빛을 요란하게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면 이 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니까 어디 도망 못 가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준 쥐 그룹을 S자로 표기했어요. 그래서 S. 근데 그 스트레스를 똑같이 주는 쥐 그룹 중에서도 한 그룹은 성냥개피만한 이 나무를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쥐가 뛰면서 이 성냥개피를 씹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그룹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산모를 대하듯이 이 산모라고 그러나요? 이 임신한 쥐를 이 산정 관리를 잘 해주는 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쥐들을 피를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보면요. 이 맨 처음에 있는 게 바로 컨트롤 그룹인데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룹, 스트레스를 받은 이 쥐는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한 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거의 컨트롤 그룹과 비등비등한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쥐가 임신한 쥐가 비록 스트레스를 받고 쳇바퀴 안에서 뛰고는 있지만 씹을 걸 넣어줘서 씹으면서 뛰는 이 스트레스 받은 쥐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그다지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결론이죠. 뭐 이것까지만 해도 이 논문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아주 논문이 그 통계적 처리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이 논문의
이 프레임이 아주 간결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특이한 거는 이 각 그룹의 쥐들, 어미쥐에서 나온 새끼쥐들 가지고 또 실험을 합니다. 그 새끼쥐를 커브라고 CUB라는 그 새끼라는 뜻으로 컨트롤의 커브,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은 커브,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추잉을 했던 어미쥐의 새끼 커브, 요 세 그룹으로 또 나누죠. 그 자손의 각각의 자손을. 그래가지고 이 쥐들을 똑같이 아까 그 나고야 대학에서 검사한 것처럼 이 생검을 해가지고 히포캠퍼스에서 뇌세포들의 숫자를 보면 그 숫자를 광학현미경으로 세가지고 이렇게 단위 면적장 몇 개가 되는 걸 보면 말이죠. 컨트롤 그룹의 뇌세포 숫자가 꽤 많죠. 스트레스 받은 어미에서 태어난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니에요. 그 어미에서 태어난 생쥐는 그 어미가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쥐는 뇌세포가 굉장히 빈약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씹기를 했던 어미쥐에서 태어난 생쥐는 정상 생쥐에서 태어난 쥐 새끼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회복된,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논문을 썼더라도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새끼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컸을 때 이 새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새끼들을 저렇게 이 욕조에다가 집어넣고 그 보면 그 위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요. 이 카메라에서 비친 화면이 여기 컴퓨터에 나오고 이 컴퓨터에서 좌표를 그려요. 그래서 이 생쥐가 이 수영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 동안 오래 하는지를 이 컴퓨터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쥐들을 갑자기 물에 저렇게 둘렁 위에서 이제 막 50cm 위에서 툭 떨어뜨리면 물에 철벅 빠지면 이 생쥐들은 얼마나 당황을 할까요? 그리고 물에서 이제 헤어나오기 위해서 수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실험자들이 이 나뭇가지를 하나 이렇게 앞에다 줘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쪽에 있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알려줘요. 그 며칠 동안 이걸 가르쳐줘요, 자꾸. 그런 다음에 실험 당일에 돼서 이제 실험을 시작해요. 똑같은 세 그룹의 생쥐들을 떨어뜨리고 이것들이 얼마 동안 몇 초 있다가 이 계단으로 이스케이프 하느냐, 그 이스케이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잽니다. 근데 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 70초, 60초 있다가 이제 계단까지 수영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게 그 다음날 하면은 좀 더 빨라져요. 그 다음날 3일째 되면 더 빨라져요. 더 빨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유독 이 그룹,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에서 태어난 이 새끼쥐들은 이 발전이 더뎌요. 그렇죠? 한 3일이 돼도 여전히 한 60초쯤 걸렸다가 나오고 4일이, 5일이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 40초 가까이 37, 8초 걸려야지 플랫폼으로 이스케이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정상쥐들이나 또는 그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성냥개피를 추잉하면서 뛰어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그리 안 올라간 그 새끼쥐들, 거기서 태어난 새끼쥐들은 거의 정상쥐하고 비슷하게 매일매일 물에서 헤엄쳐서 이스케이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쥐들은 뇌 발달이 잘 돼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 손주나 손녀딸들에게, 그러니까 손주를 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고 싶으시면 며느리나 따님들에게 밥 먹을 때 30번 이상 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총명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논문을 읽으면 저는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시험 본다 그러면요. 저는 시험 보기 전에 며칠 전부터 먹을 음식을 제가 만드는데 간식을 이 견과류, 땅콩, 콩, 검은 콩, 그 다음에 호박씨, 해바라기씨, 그 다음에 뭐 캐슈, 알몬드, 뭐 이런 견과류들을요 사다가 와이프한테 좀 볶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섞어요. 그래가지고 통에 넣어놓고 줘요.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이걸 씹어 먹어라. 애들이 그러면 막 불안감도 덜해지고 머리에 씹으면서 그 이 씹을 때 나오는 그런 파장이 이 히포캠퍼스나 전두엽에 자극을 줘가지고 기억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겠지만. 자, 어쨌든 이 논문은요, 그 노인병학회지에서 나온 논문인데 2017년도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씹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노인들의 이 정신 상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다룬 논문들을 다 제대로 된 논문들을 골라서 여기서 보니까 33개 논문들을 가지고 리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33개 논문이 내린 결론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노인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든 잘 씹지 않거나 못하는, 씹질 못하는 사람들은 재보면 이 지능이 떨어져 있더라. 즉, 그러니까 디멘티아, 그러니까 치매에 가까워져 있더라. 그 다음에 어떤 순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때 오래 씹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이 치매가 오고 치매가 빨리 진행이 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 오래 씹지 않을 때 그러니까 치매의 직접적인 그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가 되더라라는 결론이에요. 이 논문은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인용이 많이 되는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 논문의 결론은 겁니다. 잘 씹으면 해마라는 게 히포캠퍼스인데 그 뇌의 그 안쪽에 이렇게 앞뒤로 한 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마치 우리의 하드디스크 같다고 그랬습니다만 이 해마는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해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능이 확 줄어들어요. 아까 보셨죠? 스트레스 준 쥐들의 새끼들의 쥐도 해마가 발달이 잘 안 돼 있었잖아요. 쇠포수가 성글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상실돼요. 단기 기억. 이걸 어디다 뒀더라? 내가 뭘 하다가 여기 왔지? 막 이런 단기 기억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이 전두엽 또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됐습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오래 씹을 때. 그러니까 치매는요, 처음에는 단기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마가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오래된 기억은 끝까지 기억하죠. 뭐, 언제 결혼했느냐, 뭐, 사람도 알아보고, 가족은 알아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래된 기억마저 못 알아보고 하는 게 바로 이 전두엽까지 망가지는 게 치매에 발달되는 건데, 어쨌든 이 치매를 예방하는 거는 잘 씹는 데 있다라는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논문은 노인들이 이제 씹는 그 퀄리티를 다 봤을 때 잘 씹질 못해. 이유가 많아요. 어떤 이유로든 잘 씹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은 자기 일상생활,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라이프,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가고 옷 갈아입고 밥을 혼자 떠먹고 혼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활동력마저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기분도 나빠지더라. 노인 우울증이 많아지더라라는 논문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장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뭐 노인들의 고독,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고 그랬지만 그건 아니고요. 노인들의 우울증은 상당히 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그 씹는 거에 문제가 있는 분들, 뭐 치아를 많이 손실했다거나 틀니가 잘 안 맞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오더라라는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논문은 스위스에서 발간된 논문인데 이 치아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꼭꼭 씹어 먹는가 이게 그 노인들의 치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나이 50세 이상의 여러분들이시라면 씹는 것이 앞으로 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씹는 것과 성인병. 그 성인병 하면은 그 만성 질환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만이죠. 복부 비만. 그 복부 비만이 바로 대사성 질환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서 당뇨병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고지질증도 오고 그로 인해서 심장마비도 오고 중풍도 오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성인병, 소위 말해서 만성질환과 씹는 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은 당연히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논문 역시 이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사람들을 성인 그룹을 모으면서 20세 때 자기 체중과 그 다음에 현재 체중이 10kg 이상 차이 나는 그룹을 모으고 10kg가 차이 안 나는 그룹을 모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남자로 얘기하면 군대 때 내 옷이 지금도 맞는다라는 분들이 있고, 아이고, 그건 뭐 택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자, 20대 때 이후로 10kg 이상을 찐 사람과 안 찐 사람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저런 디바이스를 개발한 걸 장착을 시키죠. 그 뭐냐면 여러분들 씹으면요. 씹는 근육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마세터 머슬하고 템포랄리스 머슬이에요. 그래서 씹어보세요. 이 두 개의 근육이 움직이죠. 근데 여기 근육 템포랄리스 머슬이 움직이는 거 그 부분에다가 저런 패드를 장착해 놓고 이 꼭 그 워크만 같은 그런 기계를 이제 줄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씹을 때 이게 카운팅이 돼요. 이게 움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움직여주니까 센서가 이 기계로 이 카운팅한 걸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얼마나 자주 오래 씹는가라는 거를 그 검사 실험자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 기계만 달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한 달 동안 하면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봤더니 20세 이후에 10kg 이상 찐 사람들 그룹에서는 현저하게 씹는 횟수가 적더라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이렇게 잘 씹지 않으니까 20세 이후로 그 생활이 반복돼 가지고 20세 이후로 10kg 이상을 찌게 됐더라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이런 논문을 찾으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논문들만 몇 개 보여드리는데 이 논문은 이제 이 피검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룹을 나눠요. BMI 즉 그러니까 이 체질량 지수라고 그러죠. 그 자기 키에 대해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30이 넘으면 비만이에요. 25가 넘으면 그거는 과체중이죠. 그래서 그런 BMI에 따라서 이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음식을 줍니다. 예를 들면 알몬드 같은 걸 준다고 칩시다. 똑같은 크기의 알몬드를 주고 20번 씹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 뱉으라고 그래요. 삼키진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번을 씹은 다음에 뱉어요. 그럼 뱉은 거를 과학자들이 그 사이즈를 재요. 좀 지저분한 실험 같긴 합니다만 그랬더니 이 BMI가 30 이상 된
비만 그룹에서는 20번을 씹었는데도 불구하고 20번 씹고 난 다음에 그 음식물 크기들이 다 커더라 이거예요. 즉 25가 미만이 되는 아주 날씬한 사람들은 20번 정도 씹었더니 뭐 그냥 거의 가루처럼 아주 자라졌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똑같이 20번 씹고 19, 20 씹은 다음에 다 뱉게 했는데 그 조각을 보면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씹혀지지가 않더라 이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씹는 게 효과적이지가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결국은 살이 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요, 젊은 여성들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성인병도 없고 다른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순수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단단한 음식을 뭐 사각형으로 된 블록 같은 어떤 음식을 줘가지고 30번을 씹게 해요, 제대로. 그 다음에 삼키게 하고요. 또 어떤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 유동식처럼 묽은 거를 그냥 삼키게 해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의 소비와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이 사람들의 그 피실험자들이 느끼는 그 만족도, 그러니까 이게 세타이어티라고 하는 거는 포만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나는 잘 먹었습니다. 됐어요. 난 그만 먹어도 돼요. 라는 그거를 만족감, 포만도라고 하는데 그 포만도가 씹어 먹을 때 커지더라 이거죠. 즉 오래 씹어 먹을수록 그런 포만도가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식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꼭 난 살 빼야 돼요. 그만 먹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실컷 먹었는데도 자연히 살이 안 찌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심바이오시스, 그러니까 공생, 뭐와의 공생이냐면 세균과의 공생. 우리 몸은 세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심바이오틱 메디신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언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도 거기에 일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구강에 있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있어요, 구강에는. 근데 그 세균들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그 세균 때문에 우리 건강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달라져요. 그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세균 종류를 나눴어요. 그룹 1하고 그룹 2로 나눴는데 이 그룹 1이 더 많은가 그룹 2가 더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 BMI, 아까 말한 체질량 지수 있죠. 뚱뚱한가 아닌가, 아니면 담배 피우는가 아닌가, 뭐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가, 그 다음에 충치가 얼마나 몇 개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입안에 있는 그 세균들의 종류의 가 달라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씹는 횟수도, 씹는 것 자체도 우리의 세균의 종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그 세균에 따라서 우리의 그 건강이 달라지기 때문에 씹는 거는 간접적으로 세균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 마지막 단원을 보면은 씹는 것과 또 안 넘어가는데, 씹는 것과 우리의 그 타액, 그러니까 살라이바라고 하는 그 침이 얼마나 잘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세균의 종류와 어떤 세균이 사느냐 그 종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질 것이며 어떤 질병을
안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라는 차이가 난다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단원이 되겠는데, 그만큼 씹는 것은 이 우리 구강암, 암에도 영향을 주고요. 위암 얘기 아까 했죠. 그다음에 폐암, 그리고 대장암, 이런 몇 가지 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하면 바로 그 입속에 어떤 세균이 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입속에 어떤 세균이 삶으로써 이런 암들이 생기기도 하고 예방이 되는가. 심지어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입안에 있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침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침은 이 침샘이 똑같이 누구에게나 세 쌍이 있어요. 양쪽에 세 개씩 있어요. 근데 그 침샘이 침을 분비하는 원리는 아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씹을 때 이 씹는 근육이 침샘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짜주니까는 이 소 젖자면 우유가 나오듯이 이렇게 침샘에서 침이 잘 나와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볼 때 목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 목에 이 설화선이라 이렇게 이 안에 만져지는 그 침샘이 이렇게 꼭 작은 호두알처럼 이렇게 메추리알처럼 이렇게 만져지면 이분들은 잘 안 씻는 분들이에요. 제 자신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건강 강의를 10년 해오면서 부단히 씹으려고 노력해가지고요, 이제는 이게 없었어요. 전 그 메추리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해주고 환자들에게 오래 씹게 하면요, 실제로 그게 작아져요. 마사지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침샘이 막히는 일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입맛이 더 나고 더 입안이 더 건강해지죠. 충치도 덜 생기고. 그래서 씹는 게 이 근육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리가 씹을 때요, 이 이끼리 이렇게 어금니끼리 닿죠. 닿으면서 그 밑에 있는 그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서 느끼는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이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서 쿵쿵 닿는 것이 느껴지죠. 그렇죠? 허당을 짚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맨 땅을 짚을 때 느껴지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프리프리오셉션인데, 그걸 느끼는 그러니까 딱딱 맞닿는 게 느껴지는 신경이 결국은 어디로 전달돼요? 이 셀리버리 글랜드의 이 침을 분비시키는 센터까지 가서 거기에서 침샘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씹는 것은 그만큼 침샘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고, 침샘이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입안에 어떤 좋은 세균들이 더 잘 사느냐 아니면 나쁜 세균들이 살게 되느냐,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보시면 이 치과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만 그 구강암, 성형외과에서도 다루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논문들이 보면 구강암 환자들의 조사를 해보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의 종류가 다르더라.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강암뿐만 아니라 이 폐암에 걸린 환자들을 가지고요, 이 폐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환자들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폐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과,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의 녹색, 그 침 속에서의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안에 있는 기관지 안에 있는 세균들의 검사, 그 다음에 이거는 점선은 폐암에 걸린 환자들의 침샘과 기관지 내에 있는 그 시크리션, 그러니까 분비물에서 검사를 해보면 이 세균들의 다양성이 이렇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또 다른 이제 통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건데, 어쨌든 세균의 다양성, 입안에 좋은 세균이 많아야 폐암도 예방할 수 있고 구강암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씹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먹은 걸 잘 씹어가지고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그 이기적이고 그런 아주 그 단순한 원리가 아니고, 씹는 거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좋은 박테리아들을 더 번식시키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네이처지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처지 분과학회 이 메디슨지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 고질병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환자들의 입안의 세균을 조사해 보면 이 세균들이 다 이렇게 변질이 돼 있어요. 이상한 세균들이 살고 있거나 좋은 세균들은 다 숫자가 적고, 그러니까 그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그러죠. 바이오시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뜻인데, 디스가 붙으면 비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변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입속의 침을 가지고 조사해서 세균의 종류를 보니까 너무 변질돼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류마티스가 낫는 사람들을 보면 그 침 속에 좋은 균들이 다시 살아나서 정상 그 건강한 사람들의 세균의 분포를 따라가더라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밝혀진 게 몇 개의 암과 류마티스 관절염이지만, 우리의 그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치매,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병들이 씹는 것과 굉장히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슬라이드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아주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라면 오래 씹기인데, 그 오래 씹기를 통해서 우리 소화가 시작이 되고 그 소화의 끝이 오래 씹기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을 벗어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뇌 건강에 절대로 중요하고, 성인병 예방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래 꾸준히 씹음으로써 입안에 침을 유지하고, 또 따라서 세균들을, 건강한 세균들을, 좋은 세균들을 유지하고, 그래서 나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밝히고 있는 오래 씹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의 변화를 생각을 하시고 또는 생활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를 노력하셨다면은 명상을 하면서 또 오래 씹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2021년도 1월달 첫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크니컬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2021년 나머지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